보이지 않는 사람. 대체 당신이 뭘 아는데요? 내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수술실 박복도에서 호주인 여의사가 소리쳤다. 그녀는 분노에 차 눈앞에 한국인 의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외과 부장이 나타나 한국인 남자에게 말했다. 자네가 옳았어. 자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호주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7년 여름, 호주 시드니의 왕립병원에 박민준이라는 한 한국인 의사가 있었다. 레지던트 2년 차였다. 그의 하루는 늘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되었다. 스트라스필드의 낡은 쉐어하우스, 주에 $180짜리 방에서 눈을 뜨면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다른 방에 사는 다국적 거주자들의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주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차가운 물에 세수를 하며 하루를 준비했다. 거울 속 얼굴은 피곤에 젖어 있었지만 그는 매일 같은 표정으로 자신을 마주했다. 아침 식사는 간단했다. 토스트 한 장에 피넛버터를 바르고 물 한 컵을 마시면 끝이었다. 정확히 6시, 그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역까지 걸어가는 10분 동안 민주는 주머니에서 꺼낸 의학 저널을 읽었다. 동트기 전의 거리는 한산했고 가로등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기차에 오르면 1시간이었다. 시드니 서부 외곽에서 도심까지 통근 열차는 언제나 붐볐다. 민주는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아 계속해서 저널을 읽었다. 옆 사람들은 신문을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지만 민준에게 그런 여유는 없었다.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다. 병원에 도착하면 7시.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 병원 건물은 고요했고 의국에는 아무도 없었다. 민주는 그 시간을 좋아했다. 조용히 어제 수술했던 환자들의 차트를 펼쳐 하나하나 확인했다. 혈압은 안정적인가? 배액관에서 나오는 양은 적절한가? 통증 조절은 잘 되고 있는가? 작은 메모지에 빽빽하게 적어 내려가며 민주는 모든 환자를 머릿속에 그렸다. 7시가 되자 동료들이 하나둘씩 들어왔다. 커피 향이 의국을 채우고 사람들은 주말 이야기를 나눴다. 본다이 비치에 갔던 이야기, 새로 생긴 카페가 좋더라는 이야기. 민주는 그 대화에 끼지 않았다. 아니, 낄 수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누군가 그에게 말을 거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7시 30분, 회진 시간이었다. 베키 톰슨 이 팀을 이끌고 들어왔다. 금발의 키가 크고 자신감 넘치는 29살의 외과 전문의였다. 그녀는 언제나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좋은 아침, 모두들. 하지만 그 인사에 민주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베키의 시선은 그를 스쳐 지나갔고 마치 투명 인간처럼 민주는 팀의 가장 뒤에 서 있었다. 첫 번째, 환자의 침대 앞에서 베키가 차트를 확인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톰슨 선생님, 어젯밤 환자분이. 하지만 베키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벌써 확인했어요, 박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민준은 입을 다물었다. 옆에 있던 다른 레지던트가 민준을 힐끗 보며 작게 비웃었다. 민준은 그 웃음의 의미를 알았다. 또 저러네. 그냥 가만히나 있지. 그런 시선이었다. 회진은 그런 식으로 계속되었다. 베키가 주도하고 다른 의사들이 메모를 하고 민준은 그저 뒤를 따를 뿐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직원 식당으로 향했다. 민준도 그곳으로 갔지만 그는 언제나 혼자였다. 줄을 서서 $8짜리 햄 치즈 샌드위치를 손에 들고 물 한 병을 집어들었다. 카페라테는 $5 50센트였지만 민준에게는 사치였다. 그는 구석 테이블로가 혼자 앉았다. 몇 개의 테이블 건너편에서는 베키가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접시에는 $20짜리 시저 샐러드가 놓여 있었고 손에는 아이스 라테가 들려 있었다. 지난 주말에 본다. 이 아이스버그 수영장에 갔는데 경치가 정말 최고였어. 베키의 목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웃으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민주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며 가방에서
의학 저널을 꺼냈다. 식사 중에도 공부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려왔다. 아시아에서 온 레지던트들 말이야. 일은 참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이지. 남자 의사의 목소리였다. 다른 누군가가 웃으며 대꾸했다. 맞아, 맞아. 차트 정리는 완벽한데 환자랑 대화하는 건 좀 어색하더라고. 민주는 저널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못 들은 척했다. 이제는 익숙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첫 달에는 화가 났다. 두 번째 달에는 분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덤덤했다. 화를 낸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샌드위치를 다 먹고 물을 마신 민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그에게는 확인해야 할 환자가 6명 더 남아 있었다. 오후 내내 그는 병동을 돌아다녔다. 환자들에게 상태를 묻고 상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챙겼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손은 부지런했다. 환자들은 그런 민준을 좋아했다. 한국에서 온 의사 선생님, 정말 꼼꼼하고 친절해요. 어느 환자의 아내가 간호사에게 말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병동에서의 그런 평판은 의구까지는 닿지 않았다. 민주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저녁 7시, 대부분의 의사들이 퇴근했다. 베키는 5시에 이미 나갔고 다른 레지던트들도 하나둘씩 모습을 감췄다. 하지만 민주는 남아있었다. 의국 책상에 앉아 오늘 본 환자들의 차트를 다시 한번 정리했다. 내일 수술 예정인 환자의 CT 영상을 컴퓨터 화면에 띄우고 해부학적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다. 대장의 주행 경로, 혈관의 위치, 림프절의 분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외울 때까지 민주는 화면을 응시했다. 8시가 되어서야 그는 컴퓨터 전원을 끄고 일어섰다. 중환자실에 들러 오늘 수술한 환자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연락처를 남긴 뒤 병원을 나섰다. 밤 9시 민주는 쉐어하우스에 도착했다. 거실에서 다른 거주자들이 TV를 보고 있었고 민주는 조용히 인사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이었다. 싱글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다. 민주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에서 어제 마트에서 사온 닭가슴살과 채소를 꺼냈다. 간단히 볶아서 밥과 함께 먹는 것이 저녁 식사였다. 요리를 하며 민주는 창밖을 보았다. 어두운 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고 멀리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왔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낸 민주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북을 열고 내일 수술에 대해 다시 한번 공부했다. 대장 절제술, 인공항문 조성술, 손으로 그림을 그려가며 민주는 수술 과정을 시뮬레이션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밤 12시가 되어서야 민주는 노트북을 닫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내일도 똑같겠지.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할 수 없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생활, 친구들, 가족,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곳에 온 이유가 있었다. 다시 한번 증명하고 싶었다.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국적이나 억양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었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의 하루가 끝났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조용한 하루가.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새로운 환자가 왔다. 제임스 허친슨, 62세의 은퇴한 배관공이었다. 그는 아내 마거렛과 함께 외래 진찰실에 앉아 있었다. 제임스의 얼굴은 창백했고 마거릿은 남편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다. 베키가 진찰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로 악수를 청했고 제임스는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마주 잡았다. 뒤쪽 의자에 민주는 조용히 앉아 차트를 펼치고 있었다. 베키가 컴퓨터 화면을 켜며 설명을 시작했다. 허친슨 씨,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대장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2기입니다. 다행히 전이는 없습니다. 수술로 충분히 치료 가능한 단계입니다. 제임스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다. 수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베키는 태블릿을 꺼내 그림을 보여주며 대답했다. 암이 있는 대장 부분을 절제하고 일시적으로 장루를 만들 겁니다. 인공항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에 작은 구멍을 내서 장을 밖으로 빼내는 거죠. 간단한 수술입니다. 마거릿이 불안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베키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6주에서 8주 정도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그의 시선이 방안을 훑다가 뒤에 조용히 앉아있는 민준과 마주쳤다. 민준은 차트에서 눈을 들어 제임스를 바라보았고 제임스는 작게 미소 지었다. 민준도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베키가 일어서며 말했다. 그럼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수술 예정입니다. 입원은 월요일에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임스와 마거릿은 악수를 하고 진찰실을 나갔다. 민준은 그들이 나간 뒤에도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제임스의 CT 영상, 혈액 검사 결과, 조직 검사 소견,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했다. 월요일 오후, 제임스가 입원했다. 6인실에서 제임스는 창가 쪽 침대로 안내받았다. 마거릿이 짐을 정리하는 동안 제임스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시드니 하버의 일부가 멀리 보였고 요트들이 떠다니는 것이 보였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니 믿기지 않았다.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을 재고 수술 전 준비사항을 설명했다. 자정 이후로는 금식이고 내일 아침 7시에 수술실로 갈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커져만 갔다. 저녁 6시쯤 민준이 병실을 찾아왔다. 다른 의사들은 이미 퇴근한 시간이었지만 민준은 내일 수술할 환자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병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서자 제임스가 침대에 반쯤 기댄 채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허친슨 씨. 내일 수술을 함께 담당할 박민준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온화했다. 제임스는 민준을 보자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아, 지난번 진찰실에서 뵈었던 선생님이시군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네, 맞습니다. 컨디션은 어떠세요? 제임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긴장돼서 잠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수술은 처음이라서요. 민준은 제임스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다. 긴장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저도 수술실에 같이 들어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제임스는 조금 안심한 표정을 지었다. 마거릿이 옆에서 물었다. 선생님은 한국 분이신가요? 영어를 참 잘하시네요. 민준이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많이 연습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다. 선생님께서 함께 계셔 주신다니 마음이 놓입니다. 내일 잘 부탁드립니다. 민준은 다시 한번 제임스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고 일어섰다. 푹 쉬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병실을 나온 민준은 간호 스테이션으로 가 제임스의 차트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혈액형, 알레르기 유무, 현재 복용 중인 약, 모든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영상 검사실로 향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제임스의 CT 영상을 불러왔다. 화면에는 제임스의 복부 단면이 층층이 나타났고 민준은 마우스를 움직이며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대장의 주행 경로, 주위 혈관의 분포. 그는 노트를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손으로 직접 대장의 구조를 그려가며 수술 계획을 세웠다. 어디를 절제할 것인가? 장루는 어느 위치에 만들 것인가? 혈관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했다. 1시간이 지났다. 민준은 여전히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영상을 회전시키고 확대하고 각도를 바꾸며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장루를 만들 위치를 신중하게 계산했다. 근위부와 원위부를 정확히 구분하고 어느 쪽을 밖으로 꺼낼 것인지를 머릿속에서 수십 번 반복했다. 이것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었다. 내일 제임스의 배를 열었을 때 민준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했다. 보조 의사로 들어가지만 그는 집도이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철저하게 준비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민준은 컴퓨터 전원을 껐다. 병원을 나서며
그는 다시 한번 제임스의 병실이 있는 쪽을 돌아보았다.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제임스는 아마 잠 못 이루고 있을 것이다. 민준도 오늘 밤은 잠이 잘 오지 않을 것 같았다. 집에 가는 기차 안에서 민준은 창밖을 보았다. 어두운 시드니의 도시가 스쳐 지나갔고 민준은 내일 일을 생각했다. 다음 날 새벽 민준은 평소보다 더욱 일찍 일어났다. 4시 30분이었다. 샤워를 하고 간단히 토스트를 먹고 5시에 집을 나섰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드니의 거리는 고요했고 이른 아침의 기차는 텅 비어 있었다. 병원에 도착한 것은 5시 30분이었다. 민준은 수술 스케줄을 확인했다. 제임스의 수술은 오전 8시 첫 수술이었다. 민준은 탈의실로가 수술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저 또 하나의 수술일 뿐이야. 7시 수술실 준비가 시작되었다. 간호사들이 기구를 점검하고 마취과 의사가 약을 준비했다. 민준은 수술실 밖복도에서 차트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때 베키가 나타났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커피를 한 손에 들고 있었다. 박 선생님, 준비됐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됐습니다. 베키가 차트를 힐끗 보며 말했다. 간단한 케이스예요. 1시간이면 끝날 거예요. 잘 배우도록 해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베키는 그의 침묵을 신경 쓰지 않는 듯 수술실로 들어갔다. 7시 30분 제임스가 수술실로 옮겨져 왔다. 침대에 누운 제임스는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민준이 그의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아주었다. 허친슨 씨, 제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임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탁합니다, 선생님. 곧 마취과 의사가 마스크를 씌웠고 제임스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다. 민준은 그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번 가볍게 쥐고는 손을 씻으러 갔다. 8시 정각 수술이 시작되었다. 베키가 집도의로 섰고 민준은 보조의사로 맞은편에 섰다. 제임스의 복부에 소독약이 발라지고 수술용 천이 덮였다. 베키가 메스를 손에 들고 피부를 절개했다. 붉은 선이 그어지고 전기 메스로 지혈하며 깊이 파고 들어갔다. 피부, 피하지방, 근막, 근육. 베키의 손놀림은 능숙했다. 그녀가 말한 대로 이것은 그녀에게 익숙한 수술이었다. 민준은 조용히 지켜보며 필요한 곳에 갈고리를 걸고 출혈 부위를 지혈했다. 복강이 열렸다. 베키가 대장을 확인하고 암이 있는 부위를 찾아냈다. 여기군, 예상대로야. 그녀는 주위 조직을 박리하기 시작했다. 혈관을 묶고 장관막을 절개하며 암이 있는 대장 부분을 서서히 분리해 나갔다. 민준은 매 순간 집중했다. 베키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그는 다음 단계를 예측하고 필요한 기구를 준비했다. 석션기, 지혈겸자, 봉합사. 말하지 않아도 민준은 알고 있었다. 30분이 경과했다. 대장 절제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베키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순조로워. 이제 장루만 만들면 돼. 그녀는 절제한 장의 양 끝을 확인했다. 근위부와 원위부. 장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위부, 즉 입에 가까운 쪽 끝을 복부 밖으로 꺼내야만 한다. 베키가 장을 움켜쥐었다. 자, 이쪽을 밖으로 빼낼 거야. 그 순간 민준의 눈빛이 변했다. 장의 방향이 이상했다. 각도가 맞지 않았다. 민준은 재빨리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어젯밤 CT 영상에서 보았던 구조, 대장의 주행 경로, 혈관의 위치. 베키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은 원위부였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톰슨 선생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베키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보았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에는 짜증이 서려 있었다. 뭘 확인하라는 거죠? 민준이 말했다. 장의 방향입니다. 근위부가 맞는지. 베키가 말을 잘랐다. 박 선생님,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있어요. 석션이나 부탁해요. 민준은 입을 다물었다. 수술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간호사가 민준을 힐끗 쳐다봤고 마취과 의사는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다. 베키는 장을 복부 밖으로 꺼내기 시작했다. 복벽에 구멍을 뚫고 장의 끝을 그 구멍으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장루를 형성했다.
피부에 고정하고 봉합했다. 베키는 한 걸음 물러섰다. 완벽해. 교과서 그대로야. 봉합을 시작하고 간호사들이 복벽을 꿰매기 시작했다. 민주는 여전히 장루 주변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는 확신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시간 10분 만에 수술은 끝났다. 베키는 장갑을 벗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수고했어요, 모두들. 다음 케이스 준비해줘요. 그녀는 수술실을 나갔고 민주는 혼자 남아 수술 기록을 작성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차트에 기록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장루 생각이 맴돌았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베키 선생님이 맞아. 그녀는 경험이 풍부하니까. 민주는 자신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회복실로 옮겨진 제임스는 서서히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민준이 그의 곁에 있었다. 허친슨 씨,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제임스는 멍한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제임스의 복부를 확인했다. 수술 부위는 깨끗했고 배액관도 제대로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복부 팽만이 평소보다 조금 심하게 느껴졌다. 민준은 청진기로 장의 소리를 들어보았다. 거의 들리지 않았다. 수술 직후라서 그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간호사에게 부탁했다. 혈압과 소변량을 자주 체크해 주세요. 이상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회복실을 나와 복도에 섰다. 창밖으로 시드니 하버가 보였다. 햇빛이 수면 위에서 반짝였고 요트들이 한가롭게 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민준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보았다. 오전 9시 15분. 이제부터 제임스를 지켜봐야 한다. 민준은 다시 회복실로 향했다. 그의 하루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수술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새벽 6시.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는 곧장 제임스의 병실로 향했다.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서자 제임스는 잠들어 있었지만 그 표정은 편안하지 않았다. 등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민주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차트를 확인했다. 야간의 활력 징후 기록을 보니 혈압은 안정적이었지만 체온이 조금 올라 있었다. 37.8도, 수술 후, 미열은 흔한 일이었지만 민주는 불안했다. 그는 신중하게 제임스의 복부를 촉진했다. 팽만감이 어제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았다. 북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고 민준이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자 공명음이 들렸다. 민준은 청진기를 꺼내 복부에 대었다. 장소리를 들으려 했지만 거의 들리지 않았다. 수술 후 이틀째인데 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민준은 차트에 메모했다. 복부 팽만 악화, 장음 소실, 미열 지속, 그리고 병실을 나와 간호 스테이션으로 갔다. 야간 근무 간호사에게 물었다. 허친슨 씨 밤새 어땠나요? 간호사가 기록을 보며 대답했다. 통증을 호소했어요. 배가 아프다고 해서 진통제를 투여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았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바였다. 그는 베키를 찾아야 했다. 시계를 보니 6시 30분. 베키는 보통 8시쯤 출근하지만 민주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베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톰슨 선생님, 허친슨 씨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부 팽만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답장은 1시간 뒤에 왔다. 회진 때 보겠습니다. 아침 회진 시간, 베키가 팀을 이끌고 제임스의 병실에 들어왔다. 제임스는 깨어 있었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배를 감싸 쥐고 있었다. 베키가 밝게 인사했다. 허친슨 씨, 어떠세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제임스가 힘없이 대답했다. 배가 너무 아픕니다, 선생님. 베키는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다. 수술 후 통증은 정상적인 겁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톰슨 선생님, 복부 팽만이 어제보다 심해졌고 장음도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CT 촬영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백희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짜증이 서려 있었다. 박 선생님, 수술 후 하루 만에 CT를 찍자고요? 민준이 대답했다. 복부 팽만 정도가 통상적인 수술 후 상태보다 심한 것 같습니다. 백희는 차트를 덮으며 말했다. 수술 후 장마비는 흔한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돌아와요. 불필요한 검사로 환자를 방사선에 노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민주는 더 말하려 했지만 백희는 이미 다음 환자를 향해 몸을 돌리고 있었다. 민주는 제임스를 바라보았다. 제임스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민준을 보고 있었고 민주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점심시간, 민주는 직원 식당에 갔지만 식욕이 없었다. 그래도 샌드위치를 사서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의학 논문을 검색했다. 장루 수술 후 합병증, 기계적 장폐색, 부적절한 장루 조성. 논문을 읽으며 민주는 점점 더 확신을 굳혀갔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확신만으로는 부족했다. 증거가 필요했고 영상 검사가 필요했다. 오후에 민주는 다시 제임스의 병실을 찾았다. 제임스의 아내 마거릿이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 일어서서 물었다. 선생님, 남편이 계속 아파해요.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민준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수술 후 통증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있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마거릿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다시 제임스를 진찰했다. 복부는 더욱 팽팽해져 있었고 제임스는 민준이 만지기만 해도 얼굴을 찡그렸다. 민준은 마음을 정했다. 다시 한번 백희에게 말해야 한다고. 저녁 6시, 백희가 퇴근하려는 것을 민준이 복도에서 붙잡았다. 톰슨 선생님, 잠시만요. 백희가 돌아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뭡니까, 박 선생님? 민준이 말했다. 허친슨 씨의 복부 팽만이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통증도 조절되지 않고요. 정말로 CT를 찍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박 선생님, 수술 후 이틀째예요. 이틀째. 장마비는 3, 4일 지속될 수도 있어요.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좀 더 기다려 봅시다. 민준이 다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백희는 손으로 그것을 막았다. 내일 아침에 다시 보죠. 지금은 집에 가야 해서요. 그날 밤, 민준은 병원에 남았다. 당직은 아니었지만 제임스가 걱정되었다. 11시쯤 병실에 들르니 제임스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선생님, 제임스가 희미한 목소리로 불렀다. 민준이 다가가 손을 잡았다. 네, 여기 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다. 뭔가 이상해요. 배가 너무 아프고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어요. 민준은 제임스의 손을 굳게 잡았다.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수술 3일째 아침, 제임스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아니, 더욱 악화되었다. 체온은 38.2도까지 올랐고 복부는 북처럼 팽팽했다. 민준은 회진 때 다시 백희에게 말했다. 톰슨 선생님,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백혈구 수치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희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수술 후 미열은 흔한 일이에요. 감염 징후는 아닙니다.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복부 팽만, 장음 소실, 발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희가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박 선생님, 내가 수술했어요. 내가 뭘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내 지시를 의심하는 건가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신중하게 대답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환자분의 상태가. 백희가 차트를 덮으며 말했다. 환자 상태는 내가 판단합니다. 박 선생님은 경험이 부족해서 불안한 것뿐이에요. 이 정도는 정상 범위 이내입니다. 다른 의사들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아무도 민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회진이 끝나고 백희가 나가자
한 레지던트가 민준에게 작게 속삭였다. 너무 나서지 마. 베키 선생님, 비위 거슬러서 좋을 거 없어.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중환자실 의사인 데이비드 마틴이 회진 중에 제임스의 병실에 들렀다. 그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50대 의사로 공정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었다. 마틴이 제임스를 진찰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틴 선생님. 마틴이 민준을 보고 물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허친슨 씨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 3일째인데 복부 팽만이 계속되고 장음도 없으며 열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틴이 차트를 펼치며 물었다. 영상 검사는 해봤나? 민준이 대답했다. 아니요, 톰슨 선생님께서 불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마틴은 미간을 찌푸렸다. 3일째의 이 증상이면 적어도 단순 복부 X선 촬영 정도는 해봐야 하지 않나? 민준은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틴이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베키에게 다시 한번 말해보게. 내가 같이 가주지. 저녁 회진 때 마틴이 베키와 함께 제임스의 병실에 들어갔다. 마틴이 제임스를 진찰한 후 복도로 나와 베키에게 말했다. 톰슨 선생, 이 환자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데 CT 촬영은 고려해봤나? 베키가 대답했다. 수술 후 정상적인 경과입니다. 마틴 선생님, 장마비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겁니다. 마틴이 물었다. 통증 증가, 팽만, 발열, 장음 소실, 이게 정상적인 경과인가? 베키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네, 수술 후 3일째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소견입니다. 마틴이 민준을 보고 물었다. 박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나? 민준은 베키를 힐끗 보고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저는 CT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키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 선생님, 누군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CT를 찍는 게 아닙니다. 명확한 임상적 근거가 필요해요. 지금은 그럴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마틴이 반박했다. 통증 증가, 복부 팽만, 3일간의 배변 없음, 발열, 이게 근거가 아니면 뭔가? 베키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환자는 제 케이스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있고 제 판단으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틴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을 보고 작게 말했다. 계속 관찰하게, 박 선생.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나에게 연락하도록.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틴이 떠난 후 베키가 민준을 불렀다. 박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하죠. 두 사람은 비어있는 회의실로 들어갔다. 베키가 팔짱을 끼고 민준을 쏘아보며 말했다.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한테까지 가서 날 의심하게 만들다니. 민준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걱정되는 겁니다. 베키가 목소리를 높였다. 걱정? 내가 이 수술을 몇 번이나 해본 줄 알아요? 5년 넘게 해왔어요. 박 선생님은 여기 온 지 이제 겨우 2년이잖아요. 2년.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베키는 계속했다. 한국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여긴 호주예요. 우리에겐 프로토콜이 있고 그 프로토콜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민준이 조용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베키가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다른 선배 의사 앞에서 내게 반박하지 마세요. 팀워크라는 걸 몰라요? 선배 의사를 서포트할 수 없다면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민준은 텅 빈 회의실에 혼자 남겨졌다. 창밖으로 시드니 하버가 보였다. 석양이 수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민준에게는 무의미했다. 그는 주먹을 굳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화가 났다. 분했다. 하지만 이내 주먹을 폈다. 화를 낸다고 바뀌는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민준은 깊은 숨을 쉬고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다가 제임스의 병실 앞을 지나게 되었다. 안에서 제임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은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제임스는 침대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마거릿이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선생님,
마거릿이 민준을 보고 말했다. 남편이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정말 괜찮은 걸까요? 민준은 침대 곁으로 가 제임스의 손을 잡았다. 허친슨 씨,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제임스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복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팽만은 더욱 심해졌고 피부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민준의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준은 다시 병원에 남았다. 의국 책상에 앉아 제임스의 차트를 펼치고 수술 기록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그저께 저장해 두었던 CT 영상을 다시 불러냈다. 수술 전 영상과 수술 중 소견을 비교하며 민준은 계속 생각했다. 내가 틀렸던 걸까? 베키 선생님 말이 맞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수술 중에 보았던 장의 방향은 이상했다. 근위부와 원위부가 뒤바뀐 것 같았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지금 제임스의 뱃속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터였다. 기계적 장폐색, 장 내용물이 막혀 썩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민준은 시계를 보았다. 새벽 2시였다. 내일이면 수술 4일째가 된다.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었다. 민준은 결심했다. 내일 아침 다시 한번 베키에게 말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 환자를 구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이니까. 민준은 컴퓨터 전원을 끄고 의자에 기댔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제임스의 신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수술 4일째 아침, 제임스는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다. 아내가 얼음 조각을 입술에 대주었지만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다. 입안은 바싹 말랐고 혀는 하얗게 변해 있었다. 민준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 마거릿은 의자에서 졸고 있었다. 밤새 남편 곁을 지킨 모양이었다. 민준은 조용히 차트를 집어들었다. 백혈구 수치가 기재되어 있었다. 14형, 정상치의 2배 가까이 상승해 있었다.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회진 시간, 베키가 들어왔다. 민준이 차트를 내밀며 말했다. 백혈구가 14형입니다. 열도 38.5도까지 올랐습니다. 베키는 차트를 휙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항생제를 추가하죠. 세프트리악손으로. 민준이 물었다. CT는? 베키가 짧게 대답했다. 아직 그뿐이었다. 더 이상의 설명도 이유도 없었다.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오후가 되자 제임스는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위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지만 몸은 계속 토해내려 했다. 녹색 담즙이 조금 나왔다. 마거릿이 황급히 간호사를 불렀고 간호사는 민준에게 연락했다. 민준이 달려왔을 때 제임스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있었다. 얼굴은 흑빛이었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다. 선생님, 죽을 것 같아요. 제임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즉시 비위관 삽입을 지시했다. 코에서 위까지 넣는 긴 튜브였다. 제임스는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참아냈다. 튜브가 들어가자 녹색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500ml, 700ml, 1L.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민준은 그 액체를 보고 확신했다. 장폐색이었다. 내용물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위로 역류하는 것이다. 민준은 베키에게 전화를 걸었다. 톰슨 선생님, 허친슨 씨가 구토를 시작했고 비위관에서 1L 이상 배액되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장폐색 징후입니다. 베키의 목소리는 피곤한 듯 했다. 알았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볼게요. 5일째, 6일째가 지나갔다. 제임스의 배는 계속 부풀어 올랐고 비위관에서는 끊임없이 녹색 액체가 나왔다. 항생제를 바꿔가며 투여했지만 열은 떨어지지 않았다. 민준은 매일 베키를 찾아갔다. CT를 찍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좀 더 지켜봅시다. 6일째 밤, 민준은 의국에서 베키와 마주쳤다. 베키는 가방을 들고 퇴근하려던 참이었다. 민준이 앞을 막아섰다. 톰슨 선생님, 베키가 한숨을 쉬며 물었다. 또 뭡니까? 민준이 말했다. 허친슨 씨는 이제 일주일째입니다. 열도 안 떨어지고 배는 계속 부풀어 오르고 비위관으로만 2L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CT를 찍어야 합니다. 베키의 얼굴이 붉어졌다.
적당히 좀 해요. 그녀가 소리쳤다. 의국에 있던 다른 의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베키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대체 뭐가 문제예요? 매일같이 똑같은 소리만 하고 내 결정을 존중할 생각은 없어요? 민준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환자를 살리는 게 먼저 아닙니까? 베키가 코웃음을 쳤다. 환자를 살린다고? 당신이 나보다 환자를 더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경험이 많아요? 나보다 실력이 좋아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베키는 계속했다. 당신이 뭘 아는데요? 한국에서 의사였다고 여기서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긴 다른 나라예요. 다른 시스템이고 다른 프로토콜이라고요. 적응 못하겠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든가. 의국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민주는 베키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환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베키가 비웃었다. 죽어간다고? 과장하지 말아요. 수술 후 정상적인 경과일 뿐이에요. 당신이 경험이 부족해서 불안한 것뿐이라고. 민준이 물었다. 그럼 저는 더 이상 뭘 해야 합니까? 환자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베키가 가방을 굳게 쥐며 대답했다.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당신은 시키는 일이나 해요. 그게 레지던트의 역할이니까. 그녀는 민준을 밀치고 지나가 의국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민준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다른 의사들은 눈을 피했다. 아무도 민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민준은 천천히 돌아서서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왔다. 자리에 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제임스가 있었기 때문이다. 7일째 새벽, 민준은 또다시 병원에 남아 있었다. 당직도 아니고 집에 가야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새벽 3시쯤 제임스의 병실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신음소리였다.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제임스가 침대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마거릿은 의자에서 졸고 있었고 제임스는 혼자서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 선생님, 제임스는 민준을 보자 눈물을 흘렸다.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너무 아파요. 민준은 침대로 다가가 제임스의 손을 잡았다. 제임스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준이 복부를 만지자 돌처럼 단단했다. 청진기를 대보았지만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완전한 침묵이었다. 민준은 깨달았다. 이대로는 제임스가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 그는 제임스의 손을 굳게 잡고 말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8일째 새벽,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오전 5시, 간호사의 긴급 호출이 울려 퍼졌다. 민주는 의국 소파에서 쪽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났다. 중환자실 모니터실로 달려가자 제임스의 활력 징후가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다. 혈압 90/50, 맥박 120, 산소 포화도 88%, 모든 수치가 위험 영역에 있었다. 민주는 즉시 제임스의 병실로 달려갔다. 제임스의 의식은 혼미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술은 청자색이었다. 민준이 이름을 불렀지만 반응이 없었다. 간호사가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다른 간호사는 수액을 빠르게 주입하고 있었다. 마거릿은 구석에서 울고 있었다. 민준은 침대 곁에 서서 제임스를 관찰했다. 복부는 배꼽이 튀어나올 정도로 부풀어 올랐고 피부는 광택이 날 정도로 늘어나 있었다. 민준이 당직 의사에게 소리쳤다. 지금 당장 CT를 찍어야 합니다. 당직 의사가 말했다. 톰슨 선생님께 연락해야. 민준이 대답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응급 CT 오더를 내주세요.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당직 의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10분도 안 되어 제임스는 CT실로 옮겨졌다. 베키가 병원에 도착한 것은 오전 6시였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왔고 그 얼굴에는 동요하는 빛이 역력했다. 민준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베키가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대답했다. 폐혈성 쇼크입니다. CT를 찍었습니다. 베키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가 오더를 냈죠?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제가 했습니다. 베키가 입을 열려는 순간 영상의학과 의사가 나타났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그 얼굴은 심각했다. 톰슨 선생님, 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태블릿을 켜서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제임스의 복부 단면이 비치고 있었고 장이 엄청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의사가 설명했다. 기계적 장폐색입니다. 원위부가 밖으로 나와 있군요. 근위부가 나왔어야 했는데 장루가 잘못 조성되었습니다. 베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태블릿을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계속했다. 근위부 쪽 장이 완전히 막혀 내용물이 역류하고 있습니다. 장벽도 상당히 부어 있어서 천공의 위험도 있습니다. 즉시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베키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외과 부장인 캐서린 오닐 이 복도를 걸어왔다. 누군가 그녀에게 연락한 모양이었다. 어떻게 된 거죠? 오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태블릿을 건넸고 오닐은 영상을 확인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오닐이 물었다. 환자의 증상은 언제부터였습니까? 민준이 대답했다. 수술 첫날부터였습니다. 오닐이 베키를 보았다. 톰슨 선생,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베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수술 후 정상적인 경과라고 판단했습니다. 장마비로. 오닐이 말을 잘랐다. 일주일 동안이나요? 베키는 입을 다물었다. 오닐이 민준에게 물었다. 박 선생, 보고는 했습니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보고했습니다. 첫날부터입니다. 오닐의 턱이 단단해졌다. 그녀는 베키를 보고 말했다. 지금 당장 회의실로 오세요. 박 선생도 같이. 그리고 간호사에게 지시했다. 수술실 준비해요. 응급수술 들어갑니다. 베키가 말했다. 제가 수술을. 오닐이 손으로 막았다. 톰슨 선생은 이 케이스에서 빠집니다. 박 선생이 집도합니다. 복도가 조용해졌다. 베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닐을 쳐다보았고 민주는 말없이 서 있었다. 오닐이 다시 말했다. 박 선생, 스크럽하러 들어가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 탈의실로 향했다. 걸어가면서 그의 주먹이 서서히 쥐어졌다. 마침내 제임스를 구할 기회가 온 것이다. 민주는 탈의실에서 수술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지난 일주일간의 피로와 분노, 그리고 억눌려왔던 모든 감정이 한 점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손을 씻으며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제임스를 구할 시간이었다. 수술실 문이 열렸다. 제임스는 이미 마취 상태에 있었고 간호사들이 기구를 점검하고 있었다. 오닐 부장이 관찰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민준이 들어서자 간호사들은 일제히 그를 쳐다보았다. 언제나 보조의사로 뒤에 서 있던 한국인 레지던트가 오늘은 집도이었던 것이다. 민주는 수술대 앞에 섰다. 제임스의 배는 여전히 부풀어 있었고 피부는 광택이 날 정도로 팽팽했다. 메스를 손에 들었다. 일주일 전 베키가 만들었던 절개선을 따라 메스를 넣자 피부가 갈라졌다. 지혈하며 층을 깊이 파고 들어갔다. 피하 지방, 근막, 근육, 민준의 손놀림은 빨랐다. 망설임이 없었다. 복강이 열리자 악취가 피어올랐다. 장 내용물이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한 간호사가 얼굴을 찡그렸지만 민주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장을 확인했다. 근위부 쪽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고 원위부는 쪼그라들어 있었다. 장루를 본 순간 민주는 확신했다. 역시 잘못되었다. 베키가 원위부를 밖으로 꺼낸 것이다. 근위부는 막혀서 내용물이 고여 썩어가고 원위부는 기능하지 않고 있었다. 민주는 침착하게 잘못된 장루를 해체했다. 복벽에서 장을 분리하고 봉합사를 하나하나 제거했다. 그리고 근위부를 찾아냈다. 부어있기는 했지만 아직 천공되지는 않았다. 다행이었다. 민주는 신중하게 근위부를 복벽 밖으로 끌어냈다. 각도를 확인하고 혈관 손상이 없는지 체크했다. 모든 것이 정확했다. 새로운 구멍을 복벽에 만들고 근위부를 그곳으로 통과시켰다. 피부에 고정하고 한 땀 한 땀 꿰매 나갔다.
간호사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민준의 손은 빨랐지만 정확했고 모든 움직임에 확신이 있었다. 석션기가 필요해지기 전에 이미 손에 들려 있었고 다음 기구가 필요한 순간에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마치 수백 번 경험해 본 것처럼, 아니 정말로 수백 번 경험한 것처럼 능숙했다. 수술실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처음에는 의심스럽게 보던 간호사들이 이제는 경외의 눈빛으로 집중하고 있었다. 한 간호사가 옆 동료에게 작게 속삭였다. 저 선생님, 뭔가 달라. 다른 간호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관찰실에서는 온일 부장이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도 달라져 있었다. 40분이 경과했다. 장루가 완성되었다. 민주는 복강 내부를 세척하고 배액관을 넣고 복벽을 꿰매기 시작했다.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진행되었다. 1시간 10분 만에 수술은 끝났다. 민주는 마지막 봉합을 마치고 장갑을 벗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탈의실로 돌아오자 온일 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 가운을 벗는 동안 온일이 물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민준이 대답했다.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온일이 다시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느 레벨까지 훈련을 받았죠?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대장학문외과 전문의로 5년간 일했습니다. 온일의 눈이 커졌다. 전문의였다는 말입니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국에서는 전문의였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레지던트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일이 물었다. 왜 말하지 않았죠? 민준이 쓴 웃음을 지었다. 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저는 그저 외국에서 온 레지던트에 불과했으니까요. 온일은 한동안 말없이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5년,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럼 장루 수술만 몇 번이나 집도했습니까? 민준이 대답했다.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200건 정도 될 겁니다. 온일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00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박 선생, 온일이 말했다. 수술 중에 알고 있었던 겁니까? 일주일 전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의심했습니다. 장의 방향이 이상하다고. 하지만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온일이 물었다. 그래서 매일 보고했던 겁니까? 민준이 조용히 대답했다. 환자가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온일은 긴 침묵 끝에 말했다. 왜 더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죠? 왜 바로 내게 오지 않았습니까? 민준이 쓸쓸하게 웃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2년차 레지던트가 5년차 전문의에게 따져봤자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외국인이었고요. 온일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박 선생, 온일이 말했다. 오늘 수술은 완벽했습니다. 저도 30년 경력이지만 그렇게 깔끔한 장루 수술은 오랜만에 봤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온일이 덧붙였다. 하지만 환자 상태는 매우 위중합니다. 이미 폐혈증이 진행되었고 낙관할 수 없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알고 있습니다. 온일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회의가 있을 겁니다. 준비해두세요. 문이 닫히고 민준은 혼자 남았다. 그는 벤치에 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너무 늦었다. 일주일이나 늦었던 것이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제임스는 인공호흡기에 연결되어 있었다. 모니터에는 숫자들이 깜빡였고 무수한 튜브가 제임스의 몸에 꽂혀 있었다. 민주는 유리창 너머로 제임스를 바라보았다. 마거릿이 곁에 서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 다가왔다. 선생님, 남편은 괜찮을까요? 민준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마거릿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알아요. 선생님께서 얼마나 애써주셨는지 알아요. 남편도 알고 있을 거예요.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마거릿이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 탓이 아니에요. 매일 밤 병실에 와서 확인해 주셨던 거 알아요. 남편 손을 잡아주셨던 것도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날 오후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다. 오닐 부장, 마틴, 그리고 병원의 위험관리팀 직원들이었다. 베키도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민준이 들어서자 모두가 그를 쳐다보았다. 오닐이 회의를 시작했다. 박 선생, 경과를 설명해 주세요. 민준은 일어서서 차분하게 보고했다. 수술 중 소견상 원위부가 장루로 조성되어 있었고 근위부는 막혀 있었습니다. 교정수술을 시행했으며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위험관리팀 직원이 물었다. 최초의 이상을 발견한 것은 언제입니까? 수술 첫날입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복부 팽만과 장음 소실이 관찰되었습니다. 직원이 다시 물었다. 보고는 했습니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매일 보고했습니다. 직원이 차트를 펼쳤다. 기록에 따르면 1일째, 2일째, 4일째, 6일째에 CT 촬영을 제안했다고 되어 있는데 모두 거부되었군요. 베키가 작게 신음했다. 오닐이 그녀를 보았다. 톰슨 선생, 왜 제안을 거부했죠? 베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수술 후 정상적인 경과라고 판단했습니다. 제 경험상 오닐이 말을 잘랐다. 일주일 내내 악화되고 있는데도요? 베키는 대답하지 못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위험관리팀 직원이 말했다. 이것은 심각한 의료 과실입니다. 환자 상태에 대한 명백한 사인이 있었고 동료 의사로부터의 거듭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베키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민준이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모두가 그를 쳐다보았다. 민준이 말했다. 톰슨 선생님은 실력 있는 외과 의사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물러서는 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베키가 고개를 들었다. 민준은 계속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위험관리팀 직원이 물었다. 하지만 환자는 위독한 상태입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톰슨 선생님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도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습니다. 오닐이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존경의 빛이 깃들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베키가 민준을 붙잡았다. 왜? 그녀가 물었다. 왜 저를 감싸주셨어요? 민준이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을 무너뜨린다고 해서 환자분이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베키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미안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로 향했다. 제임스와의 싸움은 지금부터가 본게임이었다. 재수술은 성공했지만 제임스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다. 중환자실 모니터는 끊임없이 경고음을 울렸고 간호사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민준은 1시간마다 중환자실을 찾았다. 혈압, 산소, 포화도, 소변량, 혈액 검사 결과 모든 숫자가 나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수술 다음 날 제임스의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급상승했다. 급성 신부전이었다. 투석을 시작했지만 몸은 반응하지 않았다. 이틀째가 되자 제임스의 간 기능 수치도 급격히 상승했다. 다발성 장기 부전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폐혈증이 온몸을 잠식하고 있었다. 민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병원에 있었다. 집에 가지 않았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차트를 보고 최신 논문을 찾고 다른 병원의 사례를 검색했다. 방법이 있을 거야. 제임스를 살릴 방법이 있을 거야. 그렇게 믿었다. 3일째, 제임스의 복부에 다시 문제가 생겼다. 배액관에서 탁한 액체가 나오기 시작했고 CT를 찍자 복강 내 농양이 발견되었다. 민준은 다시 수술실에 들어갔다. 3번째 수술이었다. 복강을 열어 고름을 제거했다. 장 주위는 염증으로 붉게 부어올랐고 유착이 심했다. 조심스럽게 박리하고 세척하고 배액관을 추가로 넣었다. 4일째, 장에 천공이 생겼다. 4번째 수술이었다. 민준은 천공 부위를 찾아 꿰맸지만 장 조직은
이미 너무 약해져 있었다. 바늘을 통과시키면 조직이 찢어질 정도였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최대한 단단히 꿰맸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수술을 마치고 탈의실에서 가운을 벗을 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피로 때문일까? 아니면 절망 때문일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새까만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다. 민주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다. 온일 부장이 탈의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민준 옆에 서서 말했다. 박 선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온일의 얼굴에는 안타까운 빛이 서려 있었다. 환자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가족들과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중환자실 상담실에서 마거릿과 아이들을 만났다. 딸 사라와 아들 톰이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고 세 사람 모두 지쳐 있었다. 민주는 그들 앞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4번의 수술을 했지만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 장기들이 하나하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 마거릿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사라가 어머니를 껴안았고 톰은 주먹을 쥔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긴 침묵 끝에 마거릿이 물었다. 남편이 고통스러워할까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진통제와 진정제로 조절하고 있어 고통은 느끼지 못할 것이며 의식도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마거릿이 말했다. 남편은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았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마거릿이 덧붙였다. 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이들이 아버지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요. 민준이 조용히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그날 밤 제임스의 아이들이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유리창 너머로 민준은 그들을 지켜보았다. 사라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톰은 침대 발치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거릿은 남편의 이마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다. 10일째 새벽, 제임스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간호사가 급히 민준을 불렀고 민준이 달려왔을 때 제임스의 눈이 희미하게 열려 있었다. 민준은 침대 곁으로 가 제임스의 손을 잡았다. 허친슨 씨, 저입니다. 제임스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민준은 그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다. 고마워요. 민준은 제임스의 손을 굳게 잡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하지만 제임스는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다시 의식을 잃어갔다. 민준은 그 손을 놓지 않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12월 2일 새벽 3시, 모니터의 심전도가 평평한 선으로 바뀌었다. 경고음이 길게 울려 퍼졌고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려 했지만 마거릿이 손을 저었다. 그만해주세요. 남편과 약속했어요. 간호사들이 동작을 멈췄고 경고음이 꺼졌다. 중환자실이 조용해졌다. 민주는 제임스의 시신 곁에 서 있었다. 마거릿과 아이들이 울고 있었고 민주는 그저 말없이 서 있을 뿐이었다. 온일 부장이 들어와 사망 확인을 하고 시간을 기록했다. 2007년 12월 2일 오전 3시 22분 제임스 허친슨 62세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다. 마거릿이 민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선생님 덕분에 남편이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고 떠날 수 있었어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더 빨리. 마거릿이 민준의 말을 막았다. 선생님 탓이 아니에요. 매일 밤 와서 확인해 주셨던 거, 남편 손 잡아주셨던 거 전부 알아요. 진정한 의사는 선생님이었어요. 민준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목이 메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 중환자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다가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댄 채 민준은 천천히 주저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며칠 후 병원 안치실에서 제임스의 시신을 염습할 때 민준도 함께했다.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아니었지만 민준은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었다. 시신을 깨끗이 닦고 수술 부위를 정리하고 깨끗한 옷을 입혔다. 제임스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고통에서 해방된 얼굴이었다.
장례식장은 시드니 외곽의 작은 예배당이었다. 민주는 검은 정장을 입고 구석에 서 있었다. 제임스의 친구와 가족들이 모였고 목사가 추도사를 낭독하고 있었다. 민주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 마거릿이 민준에게로 왔다. 그녀는 봉투 하나를 건넸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의식이 있었을 때 제게 부탁했어요. 박 선생님께 전해달라고요. 민주는 봉투를 받았다. 무겁지는 않았지만 손이 떨렸다. 차 안에서 봉투를 열었다. 편지가 들어 있었다. 제임스의 필체는 떨리고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다. 박 선생님, 당신은 진정한 의사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유일하게 내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편지를 끝까지 읽고 민주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다. 시드니 하버가 보이는 언덕에 민주는 차를 세웠다. 창밖은 석양에 물들었고 배들이 항구로 돌아가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제임스 생각뿐이었다. 그는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허친슨 씨. 제가 더 강했더라면. 저녁에 병원으로 돌아오자 민준에게 통지서가 와 있었다. 병원 윤리위원회로부터의 소환장이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민준은 통지서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드디어 심판의 때가 온 것이다. 월요일 아침, 민준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윤리위원회는 10시부터였지만 8시에 이미 병원에 와 있었다. 회의실 복도, 벤치에 앉아 제임스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종이는 이미 여러 번 접혀 주름이 져 있었다. 민주는 편지를 소중히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9시 30분, 베키가 복도 저편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 잠시 멈춰서더니 천천히 다가왔다. 민준 옆에 앉았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도는 조용했고 멀리서 카트 굴러가는 소리만 들려왔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베키였다. 박 선생님, 민주는 그녀를 보았다. 베키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다. 지난 일주일간 그녀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베키는 계속했다. 정말 미안해요, 제임스 씨가. 제 고집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베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매일 말했어요. 제가 듣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십시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다. 윤리위원회 위원 5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병원 법률 고문도 동석했다. 오닐 부장과 마틴도 증인으로 출석해 있었다. 민준과 베키는 앞쪽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했다. 지난 12월 2일에 사망하신 제임스 허친슨 환자 케이스에 대한 심의입니다. 먼저 의료 기록을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차트가 비쳤다. 수술 기록, 경과 기록, 간호 기록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위원 중 한 명이 말했다. 기록에 따르면 박 선생은 수술 후 1일째부터 복부 팽만과 장음 소실을 기록했고 2일째에 CT 촬영을 제안했군요. 거부 사유는 수술 후 정상적인 경과라고 되어 있고요. 4일째, 6일째에도 비슷한 제안이 있었지만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이 베키를 보고 물었다. 톰슨 선생, 동료 의사의 제안을 계속해서 거부한 겁니까? 베키는 손을 굳게 쥐고 대답했다. 저는 제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술 후 장마비는 흔한 일이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위원이 다시 물었다. 일주일 내내 악화되고 있는데도요? 베키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저는 제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CT를 찍어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건 제 수술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저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위원장이 민준을 보고 물었다. 박 선생, 수술 중에 이상을 감지했습니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장의 방향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위원장이 물었다. 그렇다면 왜 수술 중에 더 강하게 말하지 않았죠?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는 2년차 레지던트였고 톰슨 선생님은 5년차 전문의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외국인이었고요.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위원이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 아니었습니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매일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불충분했습니다. 위원장이 물었다. 박 선생은 한국에서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준이 대답했다. 대장학문 외과 전문의로 5년간 일했습니다. 장루 수술은 약 200건 집도했습니다. 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 보았다. 위원장이 말했다. 그 정도 경력이면 수술 중에 확실히 알았을 텐데요. 민준이 대답했다. 의심은 했지만 100%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역할은 보조의사였습니다. 집도의의 판단을 존중해야만 했습니다. 법률 고문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박 선생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것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환자의 상태가 명백히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나 방치했습니다. 베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법률 고문은 계속했다. 이것은 의료 과실을 넘어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그때 민준이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모두가 그를 쳐다보았다. 민준이 말했다. 톰슨 선생님을 처벌한다고 해서 제임스 씨가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고문이 반박했다. 하지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책임은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있습니다. 톰슨 선생님은 듣지 못했고 저는 충분히 강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계속했다. 톰슨 선생님은 실력 있는 외과 의사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판단을 실수했을 뿐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한 위원이 물었다. 하지만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톰슨 선생님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베키가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위원장이 말했다. 박 선생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위원회에서 내리겠습니다. 회의는 2시간 더 이어졌다. 의료 기록 검토, 증인신문, 법률적 검토가 계속되었다. 오후 1시 회의가 끝났다. 위원회는 일주일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민준과 베키는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베키가 민준을 붙잡았다. 왜 저를 감싸준 거예요? 저 때문에 환자가 죽었는데. 민준이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을 무너뜨린다고 해서 제임스 씨가 살아 돌아오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당신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요. 베키가 말했다. 고통스러워하는 게 당연하죠. 제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 두 사람, 그리고 시스템 전체가 실패한 겁니다. 베키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다시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민준이 대답했다. 듣는 법을 배우세요. 환자의 말을, 동료의 말을, 그리고 자기 안의 의심의 목소리를요. 베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위원회에서 만약 재교육을 명령받으면 선생님께서 감독해 주실 수 있나요? 민준은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베키는 계속했다. 선생님께 배우고 싶어요.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민준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베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일주일 후 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베키는 6개월 정직과 감독하에 재교육을 명령받았다. 의료 과실은 인정되었지만 악의는 없었다고 판단된 것이다. 민준에게는 경고가 내려졌다. 상급자의 잘못된 판단에 더 강하게 맞서야 했다는 이유였다.
그날 밤 민주는 제임스의 무덤을 찾았다. 시드니 외곽의 작은 묘지. 제임스의 묘비에는 이름과 날짜만이 새겨져 있었다. 민주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허친슨 씨.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약속하겠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더 좋은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톰슨 선생님도 더 좋은 의사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민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민주는 천천히 일어나 묘지를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그 발걸음은 단단했다.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6개월이 지났다. 2008년 6월, 시드니에는 겨울이 찾아왔다. 민주는 여전히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제 3년차 레지던트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다른 의사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회진 때 의견을 묻는 일이 잦아졌다. 어느 화요일 오후, 민주는 수술실에서 장루 수술을 집도했다. 72세 남성 환자의 직장암 수술이었다. 민준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보조 의사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1시간 30분 만에 수술은 끝났다. 탈의실에서 가운을 벗고 있는데 문이 열렸다. 베키였다. 6개월 정직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복귀한 참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고 작게 미소 지었다. 수술 잘 끝났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순조로웠습니다. 베키는 민준 옆 벤치에 앉았다. 그녀의 표정은 6개월 전과는 크게 달라져 있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다. 베키가 말했다. 내일부터 선생님 감독하에 수술에 들어가게 됐어요. 민준이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부장님께 들었습니다. 베키가 물었다. 긴장돼요. 괜찮을까요? 민준이 작게 웃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임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는 것이니까요. 베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제임스 씨, 묘에 다녀왔어요. 민준이 그녀를 보았다. 매주 가고 있어요. 베키는 계속했다. 꽃을 놓고 사과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베키가 덧붙였다. 마거리 씨도 만났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저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민준이 물었다. 어땠습니까? 베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용서해 주셨어요. 남편 일은 안타깝지만 제가 망가지는 걸 남편은 원하지 않을 거라고.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임스 씨다운 분이시군요. 베키가 물었다. 선생님도 자주 가세요? 민준이 대답했다. 매달 가고 있습니다. 그분께 보고 드릴 일이 많아서요. 다음 날 민준과 베키는 함께 수술실에 들어갔다. 58세 여성의 개시렴 수술로 베키가 집도하고 민준이 감독으로 참관했다. 수술이 시작되고 베키가 복강을 열었다. 염증을 확인하고 장을 박리하기 시작했다. 30분쯤 지났을 때 베키의 손이 멈췄다. 그녀가 말했다. 박 선생님, 여기 혈관 분포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민준이 앞으로 나와 확인했다. 베키의 말대로였다. 혈관이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다. 잘 발견했네요. 민준이 말했다. 이 혈관을 다치면 대량 출혈이 생깁니다.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베키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향을 바꿨다. 조심스럽게 혈관을 피하며 박리를 계속했다. 간호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 보았다. 6개월 전에 베키라면 결코 동료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술이 끝나고 베키가 민준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덕분에 문제없이 마칠 수 있었어요. 민준이 대답했다. 선생님께서 잘 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당신이었다면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베키가 쓴 웃음을 지었다. 예전에 저는 정말 오만했죠. 민준은 부정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몇 주가 지났다. 민준과 베키는 함께 수술을 하며 서서히 신뢰를 쌓아갔다.
베키는 민준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고 확신이 없을 때는 주저없이 물었다. 민준은 인내심을 갖고 가르쳤고 실수를 지적할 때도 존중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 어느 금요일 밤 모든 수술이 끝나고 민준과 베키는 직원 식당에 앉아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오늘 수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베키가 말했다. 오늘 봉합 제가 조금 거칠었던 것 같아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베키가 물었다. 한국에서는 어땠어요? 외과 의사로 일할 때는. 민준은 잠시 생각했다. 바빴죠. 하루에 수술 5건 하고 당직 서고 그래도 보람은 있었습니다. 베키가 말했다. 여기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실력이면. 민준이 쓴 웃음을 지었다. 시간이 걸리겠죠. 외국인 의사니까요. 베키가 진지하게 말했다. 제가 도울게요. 선생님이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민준이 그녀를 보았다. 베키는 계속했다. 이제는 알아요. 좋은 의사가 무엇인지. 실력만으로는 부족해요. 들을 줄 알아야 하고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해야 해요. 선생님께 배웠어요. 민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도 배웠습니다. 선생님에게서. 베키가 놀라 물었다. 저한테서요? 무엇을요? 민준이 대답했다. 용기입니다. 선생님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베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닦고 작게 웃었다. 우리 좋은 팀이네요. 민준도 웃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날 밤 민준은 제임스의 무덤을 찾았다. 6개월 만이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다. 허친슨 씨,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톰슨 선생님,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환자들 이야기를 잘 듣고 동료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당신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속삭였다. 민준은 계속했다. 저도 변했습니다. 이제 침묵하지 않습니다. 환자를 위해서라면 누구에게든 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민준은 묘비를 쓰다듬었다. 감사합니다, 허친슨 씨. 당신이 저를 진정한 의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민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늘에는 별이 떠올랐고 멀리 시드니 시내의 불빛이 반짝였다. 민준은 천천히 일어나 묘지를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언제나처럼 이른 아침 기차에 올랐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베키가 같은 기차에 탔고 두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창밖으로는 시드니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해 민준과 베키는 수술 스케줄을 확인했다. 오늘도 사건의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중 2건이 장루 수술이었다. 베키가 말했다. 오늘 장루 수술 제가 해봐도 될까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곁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민준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창밖을 보았다. 시드니 하버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고 배들이 오가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이제는 정말로. 베키가 민준 옆에 섰다. 뭘 보고 있어요? 민준이 대답했다. 그냥 좋은 날이라고 생각해서요. 베키가 웃었다. 네, 정말 좋은 날이네요. 두 사람은 함께 수술실로 걸어갔다. 이제부터 그들이 함께 구해낼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준은 깨달았다. 제임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그 고통 속에서 2명의 의사가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했고 이제부터 많은 환자들이 그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때로는 가장 큰 슬픔이 가장 큰 가르침을 가져다 준다고. 그리고 진정한 의사란 실력뿐만 아니라 듣고 배우고 성장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민준의 여정은 계속된다. 시드니의 아침 햇살처럼 언제나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